안녕하세요. 오늘은 암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의 그 마음, 그런 우리가 이제 심신의학을 이용한 암 환자 마음관리법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암을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마음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감이 있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 기준이 안 쓰면, 마음의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들 난민이 될 수 있어요. 암 난민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하는 것에서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하여튼 심신의학을 이용한 암 환자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 똑같은 그 암을 진단받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살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의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경우는 저분은 참 호전돼서 참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저분은 참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통합의학, 아니면 심신의학, 다양한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그런 의학을 이용해서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이 마음을 이용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스트레스를 관리했던지 암이라는 질병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들을 저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인류 역사에서 상당히 오래됐어요. 마음과 몸에 대해서 관찰하고 또 두 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기원 전에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기록으로 보이면 이 소크라테스, 즉 시대부터 이게 이런 것들이 보여요. 병에 있어서 몸과 정서의 어떤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마음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소크라테스 이후에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 철학적인 것들을, 즉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철학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의학적으로 완전히 갖고 오신 분이 이 히포크라테스예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의학을 또 전체적으로 집대성한 분이 갈렌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기원 후의 분이신데요. 이분의 기록부터 확실하게 암과 마음, 암과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기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갈렌이라고 하는 분은 암 발병 원인에 대해서, 암이 이 발병되는 어떤 그 확률이라고 할까요? 원인이 우울한 여성이 명랑한 여성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찾아내게 돼요. 그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분 갈렌이라고 하는 분은 기원 후 분이에요. 기원 후에 한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사셨던 분인데, 의학의 아버지가 히포크라테스라고 그러면은 이거 집대성한 분이 의학의 어머니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갈렌이란, 이 히포크라테스와 갈렌은 거의 그 당시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 신적인 존재였어요. 의학의 신. 쉽게 얘기하면 치료를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요. 그런 거예요. 이 히포크라테스와 이 갈렌의 시대에서 병의 원인을 어떻게 봤느냐면,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치료할 수 있잖아요. 지금 표준의학, 현대의학들이 세포로부터 원인을 찾는 데면, 이 시대에는 이 세포가 왜 병이 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왜 세포가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까요? 이제 네 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음식 때문에 그래요. 음식.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이 음식과 스트레스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라고 할까요?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 뭔가를 만드는 물질을 히포크라테스는 만병의 근원은 악액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만병의 근원이 악액질이고 바깥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네 가지인데 음식, 마음, 스트레스에 의해서 들어오고요. 세 번째가 습관이라고 했어요. 습관에 의해서 악액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온도. 이렇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우리 몸에 만병의 근원인 악액질이 만들어지고 이 악액질을 세포가 먹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니까 병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병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표준의학은 이 세포로부터 치료한다 그러면은 이 심신의학, 자연의학은 세포로부터 치료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세포를 병들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밖에서 들어온다. 음식, 스트레스, 습관, 온도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의학의 발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원인을 정확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전부 신의 작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게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히포크라테스와 갈렌의 시대에 들어와서 마인드, 바디, 스프릿이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의성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없을 정도로 그 치료를 잘한 두 분의 서양의학적인 의성이 태어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동양의학은 또 동양의학 나름대로 또 이렇게 형성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남다가 이게 또 한 1700년 동안 기록이 사라져요. 그러다가 1700년대에 들어와서 게드론이라고 하는 분이 이 1701년인데 이 논문이 나와요. 암의 성질과 원인이라고 하는 논문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쭉 그때부터 다시 1700년대, 1800년대 의사들이 상당히 이 심신의학을 하신 분들이라고 봐야 되죠. 암과 특히 암에 대해서요. 그래서 암과 이 정서, 암과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집중적인 연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부터는 암의 원인을 특히 뭐 음식에 의해서도 오지만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지고요. 음식의 원인이 되더라도 반드시 스트레스, 화라고 하는 것이 주가 돼야만 발병한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알아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1700년대, 1800년대 의사들은 뭘 발견했냐면은 암 환자들의 이 기본적인 성향의 패턴을 발견한 거예요. 네 가지 마음의 성향이라고 해서 주로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들어있어요. 어떤 분인가 한번 보자고요. 자, 어떤 성향을 갖고 있으면 암의 발생이 많이 이루어지는지 이 첫 번째가 늘 거칠애를 하는 성향이래요. 늘 거칠애를 하는 성향. 타인에게 자기를 좋게 보이려는 경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암의 발생률이 훅 올라가더라 라는 것을 찾아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몰랐을 때는 내가 거칠애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예비 암 환자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되죠. 첫 번째가 하여튼 늘 거칠애를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두 번째가 늘 자기를 변호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선인인 척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진짜 선인은 괜찮아요. 그러는데 선인인 척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늘 자기를 변호하려는 경향이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아주 쉽게 불안한 기분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즉 불안한 기분이라는 것은 이 부정적인 감정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불안이라든가 여러분 분노가 너무 자주 올라온다든가 뭐 절망감 같은 것이죠. 그 우울해라든가 뭐 자책의 마음들이 막 올라온다든가 뭐 배신감 같은 것이 많이 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적 감정인데 이런 감정에 쉽게 빠져드는 성향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로 하는 걸로 찾은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근데 이런
패턴을 가지고 오면서 늘 긴장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긴장된 삶을 릴렉스하는 능력이 또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신의 감정 표출구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네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되고 또 스트레스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서 악액질을 만들고 이게 바로 암세포의 시작의 원인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1700년대, 1800년대 이들 상당히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이제 문헌의 기록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모든 형태의 암 발병의 원인은 정신적인 요인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도에 넘어오면서 좀 구체적으로 찾기 시작해요. 암 발생의 원인이 이런 정신적인 요인이라면 1900년대에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은 암의 성장이에요. 암의 성장. 성장이 이런 정신적인 요인하고 연결돼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는지 이거에 대한 집중적인, 즉 암의 성장과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돼요. 1900년대 초에 이 대표적인 그 문헌 기록에 이건 1900년도인 게 10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 케네스 팔레티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1900 초에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고치는 마음, 죽이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되죠.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신 인물이 있을 거예요. 블럼버그라든가 브로노 크로퍼라든가 에반스라든가 로렌스 레이샹 같은 경우는 1900년대 중반에 이제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의 어떤 종합적인 것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하여튼 종양의 성장과 성격이 연결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냐? 점점 안 좋아지는 사람은 무력감을 가지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감정을 막 억누르거나 정서적 배출구가 손상되어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억압하고 무력감을 가진 사람들이 암의 성장이 상당히 빠르더라. 그런 것을 1900년대에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원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이건 상당히 이제 그 심리학 쪽하고 이제 연결해서 찾게 되는데 이 한쪽이나 양쪽 부모님 우리가 부모님하고 애써서 이 친밀한 관계를 어렸을 때부터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잠재의식 속에 기억돼 있던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스키마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용어들은 뒤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스키마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야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랬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치료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심신의학은 핵심이에요.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쪽이나 양쪽 부모님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긴장된 삶을 살게 되고 이 긴장된 삶이 몸속에 암세포의 원인이 되는 악액질을 갖다가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긴장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암을 제압하는 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루에 한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긴다는 것은 지금 의학계의 정설이죠. 이런 것들 생기는 것을 암을 제압하는 에너지가 엉뚱한데 고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양을 급속하게 성장시키는 이것이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자, 원인을 찾았으니까 이제 치료는 좀 더 쉬워지겠죠. 어떤 치료에 대해서는 좀 뒤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우리 몸 안에 종양이 걸렸을 때 그 생존 확률이 가장 높은 생존 확률을 가진 사람은 이 투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낮은 생존 확률을 갖고 계신 경우는 자신이 무력하다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통되게 우리가 찾아낸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이걸 우리가 이제 학이라고 그러는데 배움, 알아차림을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술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구별이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암 환자의 초창기 어떤 심신의학적인 어떤 관리법이라든가 치유법이라고 하는 1900년대 초반에 이게 집중적으로 이제 시행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1대1 심리 상담이에요. 물론 그룹으로 모여서 여러 가지 뭐 NLP 뭐 수없이 많죠. 모레노에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만드는 심리학이라고 그러나 이런 것들도 뭐 치료의 방법으로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900년대, 20년대, 30년대 초반에 이제 많이 시행했던 인지행동요법이라고 하는 거 지금도 많이 사용하죠. 뭐 이런 것들, 뭐 시각화, 또 명상, 뭐 이런 걸 가지고서 1900년대 초에는 집중적으로 치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이제 보는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결정적으로 이 치유법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바로 1900년대 중반 이후에요. 1900년대, 1971년도하고 이제 80년대까지 이게 이제 그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신 분들이 의해서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그 학자가 이 칼 사이먼튼이에요. 칼 사이먼튼. 칼 사이먼튼은 종양방사선과 의사예요. 이전에 이제 암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들이 마음 치유를 시작을 해요. 암 환자들에 대한 어떤 마음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와 치료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의 부인, 칼 사이먼트의 부인이 스테파니 매튜스 사이먼트는 심리학자예요. 이 두 분이 같이 만나서 집중적인 치료가 1971년도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특히 이 칼 사이먼트는 오리건주에 있는 그 주립대학병원의 암센터에 종양방사선과 의사로 근무하게 되죠. 물론 뒤에 이제 이분은 사이먼 테라피라고 하는 상당히 우리들한테 심리치료에 관한 획기적인 어떤 가르침을 좀 주시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분은 1971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암 환자를 직접 임상을 하면서 어떤 마음과 암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발견한 것 중에서 암 성장에 영향 미치는, 즉 암의 성장이 빠르면 빨리 해서 빨리 커지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빨리 돌아가시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성장이 멎어 있거나 줄면은 당연히 살게 되겠죠. 건강하게 살게 되게는. 이제 확실하게 답을 찾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사람이 사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찾았다. 이분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도 될 거예요. 자, 이분을 한번 좀 보면은요. 이분이 발견한 것 중에서 암의 성장에 빠르게 영향 미치는 7가지의 어떤 패턴이 있더라. 감정 패턴이에요. 마음의 패턴, 뭐 이런 패턴이 있는데 이건 이제 실제 임상에서 그 많은 순서로 발견된 거예요. 이 첫 번째가 암에 걸렸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감정은요. 공포심이라고 해요. 공포심. 죽을지도 모른다. 이거 본성이에요.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올라왔을 때 가장 암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절망감이라고 얘기해요. 절망감. 이 절망감, 이 상황을 내가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절망감을 만드는 이런 감정들이 두 번째로 많이 호소하는 그 임상에서 많이 암 환자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불안이라고 해요. 불안. 재발할지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이죠. 죽을지도 모른다. 애들 남겨놓고 내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불안이라는 감정을 만들게 되죠. 이 불안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에 대한 생각이에요. 미래에 대한 생각. 과거에 대한 생각이 분노라고 하면 미래에 대한 우리가 걱정이 대표적인 것이 불안이다. 그래서 어떤 미래의 생각이냐라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계속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안 할래? 나 절대 이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먼트는 이 원인을 찾은 다음에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소멸하는 방법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걸 프로그램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 번째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분노. 이 분노의 감정은 항상 대상이 밖에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과거에 있어요. 과거에.
네가 그렇게 했잖아. 응? 네가 내 마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든 것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랬을 때 분노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사라지나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지기가 힘든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다루기가 제일 힘들어요. 하지만 사이먼트는 이것을 이런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가 또 배워볼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원인은 죄책감을 만드는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 이건 이제 종교인들한테도 많이 있어요. 종교인들한테 신한테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내가 뭔가 조금 양심적으로 가책이 있었던 일들을 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단 다섯 번째 정도 이렇게 많이 암 환자들 임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책의 감정이에요. 나 때문에 뭔가 막 나 때문에 이게 죄책감하고 좀 비슷한데 하여튼 그런 감정이 또 올라오는 거죠. 나는 절대로 이제 내가 옛날에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뭔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이런 감정들이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우울감, 비탄감의 감정이에요. 이런 감정들이 쌓여 있으면 암세포의 성장을 상당히 빠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 사이먼트는 정확하게 감정의 원인을 찾은 거예요. 스트레스 원인이라고 할까요? 감정의 원인을 찾은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삶에서 스트레스를 만드는 또 일곱 가지 원인을 또 임상을 통해서 순서대로 찾아냈다. 이렇게 많은 순서예요.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순서를 찾아보니까 어디에 여러분들도 해당되는지 어디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아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들었던 거, 이것은 임상에서 찾아낸 거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 원인하고 대부분 사실 일치를 해요. 첫 번째로 많이 들은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인간관계예요. 남편 혹은 부인 혹은 중요한 파트너와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또 인간관계예요.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하여튼 아이나 부모, 또 형제 이런 가족 간의 관계에 의해서 이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임상에서 또 알아냈고요. 세 번째가 일이라고 해요. 일. 직장에서의 또 인간관계하고 관련이 있어요.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경제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암 환자의 스트레스 원인 7가지 순서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자신을 돌보는 어떤 서포터하고의 관계예요. 서포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서포트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어요. 이런 서포터하고의 관계가 또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더라.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내가 필요한 도움을 갖다가 얻을 수 없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심신이약 마음의 기준을 딱 잡고 싶은데 이걸 못 얻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서포트로부터 내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서 이 암 난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한번 기준을 좀 잡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여튼 서포트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없게 됐을 때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원치 않는 도움이에요. 누군가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것 말고 이거 해. 뭐 항암을 나는 하고 싶은데 여기는 항암하면 안 돼. 몸이 막 안 좋아져. 막 부작용이 너무 심해. 아니면 나는 항암을 안고 싶어.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옆에서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또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표준 치료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런 서포터들에 의해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로 이렇게 암 환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섯 번째가 뭐 수술을 하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항암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내 신체의 어떤 변화
노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빨려오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상당히 이제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로. 암 환자들이 이 임상에서 그 순서가 나온 거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다 이런 것들 갖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가장 많이 그 나타나는 그 정서적인 어떤 스트레스 문제를 갖다가 7가지로 이렇게 한번 축약을 해봤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배신의 감정을 들었어요. 배신의 체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친구나 그 옆에 있는 파트너들하고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배신감이죠. 배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의 원인도 찾아냈죠. 암을 성장시키는 부정적 감정들도 다 찾아내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 뭐 7가지를 순서대로 많은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공포심, 절망감, 불안, 분노의 감정, 죄책감, 자책의 감정, 우울감, 비탄감 이렇게 7가지이다라고 표현이 됐죠. 근데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거 알았어 이제 없애야 돼 먼저 그만할 거야 한다고 그만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잠재의식 속, 즉 우리 안에 깊숙이 무의식 세계에 이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세기에 이게 이제 사이먼튼이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 방법이 20세기, 즉 2000년 이후에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어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과학 눈에 보이는 의학으로 이제 현대의학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 2가지 마음에 대한 어떤 2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마음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이 2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마음은 길랑길로 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불안하다 그러면은 이거 해결 안 하시면 미래에도 불안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렵고 공포심이 절망감을 갖고 계시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계시다면 그쪽으로 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길랑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20세기에 가장 마음에 있어서 중요한 발견은 이 2가지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은 반드시 한 대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한 대상으로. 즉 불건전한 부정적인 어떤 이런 감정에 가입되면 반대에는 건전한 감정이 있어요. 건전한 우리가 신념, 건전한 생각이라고 하는데 반대편에는 7가지의 건전한 신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건전한 신념 7가지, 건전한 신념 7가지. 즉 불건전한 신념으로 가 있는 마음을 건전한 신념으로 갈 수 있게끔 길랑길로 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반대길로 가게 하는 방법을 사이먼튼은 제시를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계속 어떤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그런 성향을 그런 패턴을 보이더라. 그런 길로 계속 가고 있더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건전한 길로 이제 바꿔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제 7가지 건전한 신념을 갖다가 키우는 그래서 이 7가지 건전한 신념은 저하고 같이 12회에 걸쳐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될 건데요. 마음 치유 여행을 저하고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제 7가지 건전한 신념을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뭐 설명을 자세하게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7가지 건전한 신념 하면 그냥 딱 떠오를 거예요. 왜냐면 그쪽으로 길을 놨으니까 이제 첫 번째가 우주 자연 어떤 물질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 성주 개공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자세한 것은 이제 한 챕터 한 챕터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2번째는 인간 생명에 대한 어떤 건전한 신념이에요. 생로병사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죠. 우리 생명이 어떤 자연의 현상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째는 우리들 그 마음, 그 생각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에요. 이걸 생주의멸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이 자연법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생겼다가 좀 머물렀다가 금방 다른 생각으로 바뀌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한 생각을 딱
그 생각, 이 부정적 감정인 이런 감정 하나에 딱 들어두면은 거기에 꼬리와 꼬리를 계속 물으면서 그쪽으로 빠져들어요. 왜냐? 길랑길로 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길랑길로 마음은 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안아야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 건전한 신념을 갖다 여러분이 키우면 나도 모르게 이 과거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건전한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불안하고 뭐 이렇게 금방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 생각을 가지고서 왜 그 한 자락을 잡고서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욕심내고 뭐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알아차리게 되는 이 치유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삶의 목적에 대한 왜 사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전하게 하는 삶의 목적이 뭔가요? 왜 사나요? 삶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 행복 아닌가요?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가 태어났지, 그렇게 살려고 태어났지, 우리가 괴롭고 막 마음의 괴로움과 이런 것에 허우적거리려고 우리가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삶의 목적, 삶의 의미,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건강에 대한 건전한 신념입니다. 건강에 대한 건전한 신념. 이 프로그램 하나를 끝나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당히 많이 편해지지 않을까. 특히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건전한 신념을 갖게 되면 자, 여섯 번째는 병에 대한 건전한 신념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암을 갖고 있을 때 이 병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암을 마음 치유하는데 마음 이 치유로 암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병에 대해서 건전한 신념을 갖고 계셔야 된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기쁨과 행복이에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마. 좀 바꿔봐. 좀 릴렉스하고 살아.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 좀 행복하고 기쁘게 좀 살아. 응?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병원에서 여러분들 치료하시는 분들 어떻게 한번 치료해보려고 암세포 한번 없애보려고 그냥 막 집착하고 여기에 탐진치에 빠져 있어요. 병이 왔으니까 탐진치를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이 탐진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민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바로잡아주는 것이 암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사이먼트는 이 암에 대한 어떤 건전한 신념이 이 암을 치료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모르셔도 돼요. 여섯 번째 암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병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죠. 이 신념을 키우는 이런 이걸 명상이라고 그럴까요? 뭐 하여튼 이 사이먼트는 유도 명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미지 명상이라고 표현하는데 하여튼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같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일곱 번째가 마지막으로 이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과 병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 여러분들이 암을 치료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두 신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한번 건전화시키는 작업을 그래서 과거에 계속 그 부정적인 공포심, 절망감, 불안, 분노, 화나는 거죠. 죄책감, 자책, 우울감, 비탄감으로 가는 이 마음의 길을 건전한 신념으로 바꿔놓는 어떤 것이 특히 병에 대해서 건전한 신념,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 3개월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편하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2년 동안 이제 건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강해지도록 2년 건강 계획 세우기 프로그램으로 아마 진행할 거야. 그래서 기준이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준을 딱 써서 난민을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착할 수 있도록 어디가 누가 스스로 이것을 이 프로그램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71년도부터 81년도 즉 10년 동안 이제 연구를 암 환자를 직접 임상을 통해서 연구를 한 결과를 81년도 2월 달일 거예요.
이때에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어디에 발표를 하냐면 세계 정신의학회에다 발표를 하게 됩니다. 세계 정신의학회에다가 실험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때 이제 159명의 환자와 159명의 대조군 또 이렇게 두 파트가 나눠져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159명은 말기, 사기, 오기, 즉 말기암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12개월인 사람을 가지고서 이제 연구를 하게 돼요. 물론 이 안에는 3개월도 들어있고 뭐 6개월인 그 현대의학적인 진단을 받은 분들도 같이 들어있었겠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평균 연하는 12개월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4년간 159명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10년에 걸쳐서 즉 4년에 걸쳐서 연구한 걸 지금 발표를 하게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평균 연령을 따져보니까 평균 수명을 따져보니까 20.3개월로 쑥 늘어나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연치유 하시면 제일 좋은 게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그 삶의 질은 뭐 거의 전부한테 나타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있는 투병만 할 게 아니라 투병과 함께 즉 현대의학적인 치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현대의학 치료하시는 분들이에요. 표준의학을 치료하는 것에 플러스해서 이렇게 마음을 치유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한 분들의 연구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삶의 질뿐만 아니라 수명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병원 치료만 거기서 여러분들이 병원 안에서 탐진치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암 난민이 돼 있는 이런 마음의 난민이에요. 이런 난민이 돼 있는 환자들의 평균 수명은 12개월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년 이후에 1981년도에 발표를 했으니까 4년 이후에 생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놀랍게도 63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38%, 39% 가까운 분들이 계속 살아 있다는 거예요. 표준의학적으로 하면은 퍼센트가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10,000명당 한두 명밖에 안 돼요. 표준의학만 치료하게 되면. 이 원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우리 몸이 마인드, 바디, 스프릿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바디, 스프릿 몸, 마음, 정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의학은 그래서 마인드, 바디, 스프릿 메디슨이라고 해요. 이 세 개를 전부 다 여러분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마인드, 바디, 스프릿을 여러분들은 치료를 해야지 바디만 치료하시거나 마인드, 바디만 치료해가지고서는 이런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사이먼트는 보여준 거예요. 사이먼트의 치료의 핵심은 마인드, 바디, 스프릿 메디슨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4년 동안 살아있는 이 63명을 갖다가 현대의학적인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암세포가 소멸한 사람은 14명이 있었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22.2%가 되고요. 암세포가 약화된 사람, 그 사람도 한 12명, 즉 19.1%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암세포가 안정되어 있는 사람,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4년 이후에 계속 살아있어요. 암세포와 함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17명, 27.1% 정도에 해당되고요. 즉 쉽게 얘기하면 전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도 살아있어요. 20명, 31.8%가 암세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전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이 됐다. 그럼 요즘 사기잖아요. 그러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표준의학의 한계예요. 표준의학은 여러분들 항암, 방사선, 수술 이 세 개로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인 거예요. 50%예요. 나머지 우리가 마음이 빠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치유할 수 있는 확률 50%가 이 확률에서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기 오기가 이 마음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 적용시키면 사기 오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확률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게 좀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의사한테만 맡겼다면 이제부터는 딱 마음의 기준을 딱 잡으시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확 바뀐다. 얼마나 희망스럽지 않으신가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첫 챕터 다음 시간에 배울 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그 사이먼튼이 10년간 이 심신요법, 이 심신의학을 이용한 마인드 바디 스프링 메디스를 이용한 치료한 환자들을 1981년도 호주 세계 정신의학회에 발표하게 됐다라고 해서 그 당시 정말 이게 진짜야, 이럴 수가 있어 할 정도로 하여튼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할 정도, 마음의 혁명, 마음 치유의 혁명이라고 할까요? 특히 암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것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1981년 2월 달에 우리가 호주의학회에서 이걸 발표했는데 또 두 가지를 연구가 돼요. 프로그램화 해가지고서 이렇게 12회 매트 해가지고 최소한 3개월은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화해서 사람들의 생존 확률은 38.5개월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화 하지 않고 1900년대 초반에 했던, 초중반까지 했던 어떤 개별 프로그램들, 심리 상담을 필요한 다양한 개별 프로그램을 했을 때도 효과는 있었는데 18개월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마음 치유하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기본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프로그래머해서 마음의 기준을 딱 잡는다, 난민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 치유법을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서양의 장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81년도에 딱 발표하니까 정말 그런지 이제 확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과학이에요. 다른 곳에서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야 과학이죠.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이걸 했느냐면 스탠포드, 여러분들 뭐 다 아는 대학, 버클리, 미국의 대학들이죠. 이제 과학적인 접근성을 연구를 이제 하게 돼요. 81년도부터 시작해서 89년도 10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대상은 이 두 대학이 같이 해요. 대상은 유방암 환자를, 악성 유방암 하니까 이 안에 3종 음성 유방암도 들어있지 않을까요? 좀 희망스러운 얘기 아닌가요? 하여튼 71명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이 12개월이라고 하는, 그 평균 수명 12개월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대상,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사이먼튼이 했던 방법대로 똑같이 프로그램화해서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결과가 거의 비슷해요. 결과 자체가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거의 유사한 결과를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서 이게 이제 의학적인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미국에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 뒤로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런 프로그램화해서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 치유를 통해서 암을 치유하는 이런 방법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도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고, 미국은 지금 뭐 거의 보험화 될 정도로 발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호주, 뭐 유럽, 이제 전 세계에 이 공통된 프로그램이 시행되기도 하고요. 이거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화 해가지고서 3개월 과정을 하는 이런 것들이 병원에서 이제 하게 되는, 그래서 병원에서 표준의학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항암, 방사선, 수술이라고 하는 표준의학적인 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50% 마음 치유, 마음 관리 뭐라고 하는 걸로 해서 프로그램화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소개는 다 드렸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12주 동안 매주 한 번씩 여러분들과 함께 뭘로 만날 거냐면 줌으로 만날 거예요. 줌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다 모여서 했었는데 요즘은 서양에서도 다 줌을 통해서 각자 집에서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켜시고 저와 함께 12주 동안 이 마음 치유 여행을 같이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길랑길로 가지 마시고 그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거, 건전한 신념의 새로운 길이 있다. 암을, 종양을 줄이고 종양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못 고치는 병 없다. 병이 있는데 정확하게 원인을 알게 되면 못 고치는 병 없다. 그냥 못 고치는 여러분의 습관만 있을 뿐이에요.
이 습관 통틀어서 얘기하면 다시 병의 원인은 음식, 이 스트레스 습관, 그 다음에 어떤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 온도, 너무 땡하거나 너무 열하거나 이게 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우리 몸에 뭐가 생겼다? 암의 원인이 되는 악액질이 생겼다. 이 악액질을 세포가 먹고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암이 발병했다라고 하는 이 정확한 원인,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들이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12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